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조기 전공체육 2023학년도 합격 설명회를 시작할게요. 날씨가 추운데 어때요? 몸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음, 자, 시작 바로 할게요. 자, 올해 그 임용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지금 선생님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실기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면접도 준비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어떤 학교 수업 실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한국사 준비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1차 시험이 있었고 2차 시험 또 3차 시험 이렇게 걸러졌지만 한국사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사는 필수 조건이에요. 혹시 한국사 취득하셨어요? 네. 만약에 한국사 취득을 아직 못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지금 요 자료에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그래서 57회가 지금 접수가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접수고 시험이 2월 12일이거든요. 발표일이 2월 25일이니까 지금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57회 한국사 자격검정 시험에서 합격을 하셔야 공부를 올 2022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공부의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학 20점 만점, 전공 80점 만점,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전공만을 두고 얘기하면 A형, B형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기입형 문제가 4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8문항이 출제돼서 총 합 40점. B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이 2문항, 서술형이 9문항에서 총 40점 배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합격 기준선에 맞는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수업 능력 평가, 수업 실현 및 어떤 면접,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지만 2차 시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1차 시험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크기 때문에 1차에 대한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2차에 대한 부족한 종목 위주로 선택적으로 하시되 나중에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공 과목 구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깥 날씨는 추운데 안에는 히터가 돌아가서 옷을 잠깐 벗을게요. 우리 전공 기억나요? 공부하셨던 거? 잘 기억 안 나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거의 다 이제 PPT 발표 위주의 수업을 하고 내용 강의는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그 발표 강의를 하더라도 거의 이제 끝나고 나면 토론 위주의 어떤 얘기가 진행되지만 실상 학습이 진행되고 난 후에 내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서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가는데 발표하는 사람만 준비를 해오고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내용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무슨 과목이죠? 네,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은 우리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신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자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가르칠까요? 체육을. 네,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쳐요. 학교라는 곳에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과예요. 그죠? 그럼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학교는. 그렇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조화로운 아주 민주 시민일 거예요. 그쵸? 균형이 잡힌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럼 균형이 잡힌 사람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될 거고, 그럼 균형이 잡힌 사람을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교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체육은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화롭게 가르치는 교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로서 정당성을 입증받게 된 거죠. 그래서 체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체육을 하면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면 누가 일단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사가 누구를 가르쳐요? 당연히 학생을 가르칠 거예요. 자,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우리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가 가르치는 걸 우린 교수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걸 우린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학습이라는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에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럼 수업을 가르치고 난 후에 선생님이 목표한 걸 도달했는가 따져보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 이게 이제 우리 체육의 가장 기본인 거죠. 가장 기본. 그러면 교사가 뭘 가지고 가르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용이 있어야 가르치겠죠. 그쵸? 내용이 있어야 가르치는데 내용은 그냥 막 골라서 내용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목표가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교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 조직해서 교수 학습을 하면 학생들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짜는 걸 여러분 선생님 지금 교육학 합격 설명회도 들으셨고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커리큘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린 체육 교과를 가르치는 체육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주 조화로운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육교육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체육교육 탐구는 체육교육을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교육을 탐구하려면 체육교육에 관한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체육교육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지에 대한 교수 방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교수만 하면 좋은데 우리 기간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할까요? 뭐도 할까요? 평가? 평가도 하고.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너무 선생님 수업 재밌어요 라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이럴까요? 아니면 야 이 개새끼야 새끼 하면서 빨리 와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뭐냐면 관리예요. 관리. 예, 또는 운영이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싸움이죠. 만약에 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 가르치는 시간이 많으면 학생의 결과, 우리 얘기할까? 성취도. 이게 높아질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성취도를 뭘 갖고 평가하냐면 ALT, P, 아카데믹 러닝 타임, 피지컬 에듀케이션. 올해 기출 문제예요. 올해 시험 문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학생이 성취도가 높을 거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줄여라. 요거 하겠죠?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자꾸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 수업 방해가 돼. 너 나가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타임아웃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계속 방해도 하고 자기가 잘 되려고 아주 안 좋은 부적절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 아이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뺏는 거죠. 이게 보상손실이거든요. 올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업 중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리를 하면 이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시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성취도가 높아져요. 그럼 체육 수업에 재밌어요. 이게 체육교육 탐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있고 그럼 교사는 어떤 교사여야 되냐? 교사는 어떠한 교사여야 되냐? 어떤 교사가 돼야 될까요? 그냥 교육과정,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면 교육과정을 교사가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사는 원하지 않아요. 교사도 나름의 교육관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하겠죠. 그 해석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천해 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것도 교사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실기적인 부분들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내용일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교사가 단순히 운동만 잘하면
하는 되는 체육교사?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교사냐면 기능만 잘하는 교사예요. 기능만 잘하는 교사. 기능 중심 교사 교육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교사는 연구자예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대학원 교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대학원 강의도 다 연구를 하는 강의, 연구를 하는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연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연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연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반성을 해야 돼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교사가 그냥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서 전달하는 단순 전달자냐? 아니면 교사는 반성적 연구를 통해서 수업을 개선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교사냐?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이거죠. 그럼 교사는 운동도 물론 당연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운동만 잘하면 어떤 것에만 치중하게 돼요? 신체적인 것만 치중하게 되죠. 얘는 높은데 얘는 떨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편협하다, 편중된다, 조화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조화였는데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 플러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정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심, 인, 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체육교육 탐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체육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전반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육과정의 그 유래는 어떻게 됐고, 현재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까지는 제시하지 않지만 현재를 통해서 예측할 수는 있는 거죠. 다음 교육과정 해설서예요. 이건 해설서는 국가에서 만든 해설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나왔거든요. 이후 또 개정될 거예요. 조만간에. 하지만 이 교육과정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룬 게 스포츠 교육학의 교육 과정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과정, 교육 과정.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나의 교수 능력이에요. 교수 능력.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체육 교수 이론. 보면 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요 교수잖아요. 교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범은 어떻게 할 거고, 설명하고 시범한 학생들이 뭐예요? 따라하죠. 뭐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보일 때 선생님이 레이업 딱 해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선생님 뭐 할 거예요? 야, 이 키스키 똑바로 안 해! 이럴 거예요. 이런 반응은 아니지만 자세가 잘못됐구나, 또는 손바닥으로 던져서 밀어 올려서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자, 왼발 점프에 오른손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겠죠. 학생의 반응에 따른 교사의 피드백이에요. 그럼 이제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바꾸던가 안 바뀌던가. 안 바뀌면 또 피드백을 줄 거고, 바꾼다면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여줬던 시범 동작에 맞춰갈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뭘 한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와 목표를 받아들여서 성취한 거죠. 성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안 됐다면 보충을 해주면 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교수 이론인데, 이게 교수를 할 때 그 환경이 항상 똑같진 않죠. 지금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 오셨거든요. 앞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또 생겼잖아요. 이러면 혼자 막 이렇게 사람 일부 인원하고 상호작용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하고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면 또 상호작용이 다르겠죠. 눈빛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사는 여러 상황들을 또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에 맞는 교수법들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게 또 올해 시험 문제예요. 교사는 뭘 고려해야 될까요? 선생님 올해 처음 시험 준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 체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봐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교과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처음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만.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배우면 되는 거니까. 또, 뭐 고려할까요? 체육 수업할 때 뭐 고려하셨어요?
자, 일단 하나 전제 조건을 깔면 우리는 정형화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암묵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한 암묵적 지식인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얘기를 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단어를 제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럼 체육 수업을 할 때 뭐를 고려하실까요? 지금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사는 교사는 가르칠 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내용에 대한 지식이겠죠. 그리고 교수하는 지식이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용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렇죠. 이 학생들을 알아야죠. 학생들이 다양해요. 뭐고 있어요? 얘네들. 남학생 있죠. 여학생 있죠. 운동 잘하는 애 있죠. 운동 못하는 애 있죠. 그렇죠? 운동에 흥미가 있는 애 있죠. 운동 흥미가 없는 애 있죠. 굉장히 다양해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에요. 이걸 고려해야 되겠죠. 또 뭘 고려할까요? 오늘 날씨 되게 춥죠. 네, 이런 날 어떻게 체육 수업 할 거예요? 강당에서? 강당이 있어야 하죠. 강당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나와서 손 비비고 선생님 추워요 교실에서 해요 막 이럴 건데 야 이 새끼야 체육 수업이잖아 해야지 아 죄송해요 오늘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지? 제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교실을 변형시키는 것도 좋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죠. 굳이 뭐 꼭 추운데 운동장에서 하라는 어떤 구태의연한 방법만 택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뭘 고려해야 돼요? 네,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교육과정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 목적도 중요하고. 이게 올해 또 시험 나왔던 문제예요. 슐만의 교사 지식.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럼 교수는 그건데 이거 우리한테 좀 뭐 정형화된 좀 설명서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아요? 선생님 초보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방법이 이런 모듈이 있어요. 또는 조금 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아요.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이런 아이에게 적합한 수업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든데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여럿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수업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링크가 수업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적극적 수업, 뭐 상호작용적 수업이죠. 또는 뭐 우리 동료 교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같이 함께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스펙트럼처럼, 여러분 스펙트럼 알아요? 다 지금 프리즘에 싹 색깔 나오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육 수업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의 수업이 있어.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수업을 학생들이 적용할 때 다양한 학생들의 무엇을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아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모스턴의 체육교육 스타일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잘 못해요. 스킨스쿠버 해보셨어요? 사격해보셨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뭐 해봤어요? 스키 타봤어요? 스키 처음에 탈 때 보겐 하죠? 보겐 안 해요? 보겐 몰라요? 프로그 보겐? 그냥 바로 상급 올라가서 그냥 너 내려가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이드 스텝 요거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요, 처음 스키 탈 때 선배가 그 대명 리조트 아시죠? 대명 리조트 거기 실버 코스. 바로 이제 예전에 실버 코스였거든요. 거기 바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타자마자 신자마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한 수도 없이 넘어졌거든요. 그게 한 번 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세가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스키 부츠를 신고 플레이트를 이제 딱 장착하자마자 내 발이 아닌 거죠. 자꾸 뭐 플레이트를 다 들려고 하는데 자꾸 뒤꿈치만 들리고 막 이렇게 자꾸 끌리고 꼬여서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춰서 짝발 하나 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초보자니까.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넌 못하니까 지시하는 거죠. 근데 잘 타요. 내가 뭐 쇼턴도 다 잘해요. 그러면 쇼턴 하는데 너 일로 와. 하나 둘 하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뭐 하라 그러겠어요? 잘 타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코스 올라가서 타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자기학습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시형에서부터 자기학습형까지 총 11개의 어떤 교 스타일을 쭉 프리즘처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만 언급하자면 지시형이라는 것도 있고, 지시형 하면 이제 이거 뭘 좀 할 줄 알면 뭐 하겠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얘가 좀 할 줄 알면 애들이 조금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시범 배웠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애들한테? 게임? 하자마자 게임해요? 그 연습해 그러죠. 연습해. 두 번째 연습형이에요. 연습하는데 선생님이 다 지켜보면 좋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어떻게 지켜봐? 20명 30명을 야 작죠. 그러니까 같이 지켜봐. 상호학습형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상호학습형을 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를 막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손 들래? 보게 날 때 뭐 자세 잘 잡으래? 손은 항아리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왜 항아리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친구가 피드백 주던 거 스스로 피드백 해봐. 이게 자기점검형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 해보면 스스로 피드백을 줄 줄도 알았는데 내가 언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출발할 건지, 내가 초심자에서 할 건지 초급에서 할 건지 상급자로 갈 건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전 시작하자마자 상급자 갔어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죠. 네. 지금은 전 스키장을 뭐 겨울에 한 10번 정도 가거든요. 저희 아이하고 스키 타느라고. 전 어디서 타게요? 초심자에서 타요. 아이 스키 가르쳐 주느라고. 재미 하나도 없겠죠. 예.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초심자에서 타야 되는 아이도 있고 상급자에서 타야 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걸 아이들 선택권을 줘요. 그럼 모두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포괄할 수 있어요. 그게 포괄형이에요. 여기까지는 심동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기능만 잘해? 뭐 다 따라해? 그거보다 아이들이 뭔데 운동 역학적인 좀 원리도 알고 마그누스의 원리도 알고 베르누이 정리도 알고 그런 거 알면 좋잖아요. 학력이 뭔지 양력이 뭔지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스무고개 하는 거죠. 스무고개 하듯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유도 발견형이에요. 선생님이 유도했지? 이제 너희들이 해봐. 선생님이 거리를 던져줄 테니까 이거 잘 조합해가지고 문제 만들어봐. 선생님 너희들이 수렴해봐. 그게 수렴 발견형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수렴형. 그럼 아이들이 이게 결과가 뭐 스키 자세가 뭐 패러럴 턴 있고 뭐 쇼턴 있고 롱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너만의 턴을 만들어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창조적인 거 만들어내는 거죠. 확산 생산형이에요. 네. 선생님이 다 빠질게. 연습 계획 너네가 짜. 프로그램 너네가 짜. 이게 자기 설계형이에요. 다 네가 설계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뭘 주면 돼 학생한테.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돼요. 이게 학생 주도형.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너 상급적으로 마음대로 타라? 자기 학습형이 되는 거예요. 11개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하면 돼요. 쉽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 접하니까 어색한 거죠. 또 하나는 수업 모형. 이거는 다 그 수업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모듈이 필요합니다.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슬러가 이걸 정리했어요. 매출하는 사람이.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 그러니까 아까 지시형 같은 교사가 다 일일이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감, 개인적 책임감과 어떤 타인과의 사회적 책임감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형까지 한 8개의 모형을 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다 학생들을 마주했어요. 자, 이 학생들 상을 파악해 보니까 수준이 오늘 처음 수업 받는 것 같고 지시형 스타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모스턴으로 얘기한다면 지시형을 하는 거고요. 매슬러의 체육 수업 모형 얘기한다면 직접 교수 모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는.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연습을 개별적으로 시켜야겠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봤더니 말도 안 해. 혼자 하는 거 좋아해. 너네들은 선생님이 활동지 줄게. 이거 가지고 각자 문제 풀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진도 판단해 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개별화 지도 모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취를 높이는 거죠. 이게까지가 이제 스포츠 교육학이에요. 그럼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 다뤄요? 뭐 다뤄요? 체육 수업인데 뭘 주로 다뤄요? 다른 것들은 더 인지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린 뭐예요? 신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체 활동.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동적 영역과 인지적, 정의적 영역들을 조화를 거쳐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체가 발달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심리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체육사도 배우고 생리학, 역학, 측정평가를 배워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을 할 거잖아요. 뭐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이제 둘째 치고라도 우리 신동적인 것만 따져봅시다. 심동적인 거. 자, 운동 선수로서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네, 범규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체육 전공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전공 축구하고 태권도네요. 축구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패스, 패스, 패스. 패스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질 못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부터요?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패스 같은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술과 기술이 모이면 뭐가 돼요? 네, 뭐요? 경기 감각? 경기력? 적용력? 그렇죠. 그걸 우린 전술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술만 있으면 그럼 체력도 높고 기술도 좋고 전술도 좋아. 그럼 승리해요? 왜요? 다 거쳤잖아요. 체력, 기술, 전술 다 갖췄는데. 네? 아니 난 다 거쳤잖아요. 체력도 완빵. 슈퍼맨급 체력을 갖고 있고 기술도 되게 많아요. 네, 전략도 머리도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럼 무조건 이겨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좋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심리적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 보셨어요? 슈퍼맨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혼란,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의론, 저스티스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태권도를 해. 상대랑 내가 맨날 져. 맨날 졌던 애야,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걔를 한번 딱 해서 이겼어.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나 쟤 이길 수 있어. 자신감 만땅 생겨. 맨날 졌는데. 론다 로지가 엄청난 선수잖아요. 여자 격투기 선수.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근데 론다 로지가 한 번 KO 당했어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멘탈 나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체육 수업을 하니까. 그러면 체력 이걸 가르치면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에서 이걸 가르칠까요? 체력. 네? 어떤 과목?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요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지나요? 왜 좋아지나요?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좋아지나요? 요걸 알아낼 거고 이 운동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죠? 이 계획 따라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보건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은 상당히 작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 생리학은 뭐예요? 생리학은 우리가 인체의 어떤 기관과 그 기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기관과 기능이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 수업을 하면.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뭐 하면 좋겠어요? 내가 운동을 막 하는데 어쨌으면 좋겠어요? 오래 뛰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빨리 뛰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다 아니에요? 내가 발차기를 하는데 이거 몇 번 찰 수 있어요? 발차기 몇 번 찰 수 있어요? 이거 1분에 몇 개 찰 수 있어요? 40개? 1분에 40개가 1분에 150개 차면 좋잖아요. 그럼 더 좋죠. 파파파파 150개 하고 축구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는데 9초 만에 뛰어. 9초도 안 걸려. 5초 뛰어. 어때요? 프리미어 리그 가 있어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되면 좋은데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이 조금 더 지금보다 향상되면 경기력이 좋아질 거니까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변화를 이뤄내라. 아답테이션, 적응을 시켜라. 새로운 환경에. 그래서 기능을 향상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이 있겠어요? 막 계속 뛸 수 있는 뭐 지구력 있겠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큰 힘 발휘하려면 산소가 없이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력은 숨이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운동하면 생리학적으로 신체가 이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되겠죠. 적응하겠죠. 이런 운동 많이 하면 이런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생리학의 기본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변화가 생길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저께 내시경 검사하고 왔거든요. 위내시경. 맨날 수면으로 하다가 비수면으로 했어요. 넣었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힘 빼려. 뭘 어딜 힘을 빼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입속 구강 입부터 넣었거든요. 입부터 딱 들어가는데 이 식도를 안 지나고 폐로 지나갔으면 큰일 난 거잖아요. 폐로 안 갔어. 다행히 폐로는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가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위 12지장하고 위 내비 다 막 이렇게 돌리고 하더라고요. 위는 상관없죠. 폐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중요해요. 폐는 뭐 하는 애예요? 쉽게 얘기하면 탄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호흡하는 애예요. 힘든 운동하면 얘 어때요? 숨이 가빠지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애는 산소를 들어오게 하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를 많이 들어오게 하면 좋겠죠. 얘를 잘 배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럼 얘가 폐는 가스잖아요. 가스를 근육에 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옮길까요? 얘가 옮기는 거죠.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나누어서 심방과 심실로 나누어서 혈액을 촥 어디로? 근육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폐를 거쳐서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폐로 이렇게 싹 가요. 네. 그럼 폐 기능을 알아야 되죠. 심장의 기능을 알아야 되죠. 올해 심장의 기능이 문제로 나온 거예요. 네. 심장이 뛰어라. 그런데 운동이 처음 시작하면 누구 때문에 뛰냐? 심장을 뛰어라라고 하면 뛰어요? 안 뛰어요. 그게 자율신경계 조절이에요. 자율신경계 조절에 2개가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맨날 들어봤죠? 부교감신경은 안정시에 지가 역할을 해요. 교감신경은 독수리 오형제예요. 예, 지구가 위험해지면 독수리 오형제 출동하죠? 예, 교감신경은 운동에서 몸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독수리 오형제 출동! 이거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 때나 독수리 오형제 출동해요? 평화시에는 출동 안 해요. 평화시에는 걔들도 쉬어야죠. 그때 부교감신경이 하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야 에너지 쓰지 마 하다가 몸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야야 풀어 그리고 야 더 해야 되는데 독수리는 출동 교감신경이 출동하는 거야. 그럼 심박수가 팍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심박수 변화는 누가 주던 역할이냐? 부교감신경의 억제성 자극 감소가 주다. 그리고 교감신경의 흥분성 자극이 증가하면 운동 중에 심박수가 증가한다. 이게 올해 문제예요. 너무 재밌죠? 이런 거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뭐 줬겠어요? 산소를 줬겠죠. 그럼 여기서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막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나왔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배출한 거예요. 그럼 얘가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우리 맨날 들었던 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요거 맨날 들었죠? 에너지 하면서. 요거 뭐예요? 분해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행이래. 이 에너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 7에서 12kcal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걸로 근수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죠. 이 정도만 가요. 더 많이 가지 말고. 이 ATP가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거 막 이렇게 생긴 거. 예. 구데기같이 생긴 거 있고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그 세포 질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얘 가서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요 근처에서 여기서 만들면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하면 여기서 에너지 갖다 써요. 유산소 운동하면 산소 갖다가 여기서 갖다 써서 에너지 줘요. 네. 폐, 심장, 근육 한 거예요. 근육하고 에너지. 근육이 혼자 수축하냐? 아니요. 근육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신경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근육은 신경과 항상 세트예요. 올해 신경에 대한 결합, 서메이션 가중이 났던 거예요. 네,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신경하면 이거 신경 누가 조절해요? 뇌가 조절하죠. 이게 이제 수의적인 거 조절해요. 그 다음에 척수가 조절해요. 척수. 이거는 반사적인 동작들 조절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은 빠르죠. 팍팍팍 주죠.
근데 부분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명령을 또 신경에만 주는 게 아니라 내분비계,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온몸에 전체에 퍼지게 하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운 날 운동은 어떻게 할 건지, 더운 날 운동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고지대에 가서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죠. 그게 생리학이에요. 그리고 했으니까 뭘 따져봐야 돼요?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인지, 산소 소비량은 얼마인지, 그거 따져봐야 돼요. 네, 그거 다 계산해. 그래서 머리 아파요, 그때는. 이것도 머리 아프고, 계산하는 거 머리 아프고, 짜증 확 나요. 이빨이 나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잠깐, 선생님들 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 한 달 쉬었다가, 제가 얼마나 입이 심심했겠어요. 예,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한 3시간 할 때 몰라요. 이러면. 근데,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리학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내가 기능만 좋아졌어. 근데 발차기를 해가지고, 150을 찰 수 있게 됐어. 네, 막 쳐!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했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역학도 중요한데 내 움직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모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운동 제어가 필요한 거죠. 네, 운동 제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됐을까요? 운동 제어. 운동 제어를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내가 목표한 의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이거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러다가 꾸준하게 반복 연습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동작이 나와요. 발차기 할 때 생각하고 발차요? 차야지 하고 차지만 탁 찰 때는 신경 안 쓰죠. 축구할 때 딱 이거 할 때 어때요? 신경 써요? 자동적으로 되죠? 전 신경 써요. 저 농구만 잘해요. 축구할 때 이거 한 번 하면 다리가 풀려요. 힘써갖고. 협응이 안 된 거죠. 내 기술이 획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운동 제어가 되면 연습하겠죠? 연습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학습을 하는 거죠. 운동 학습은 뭘 해야 돼요? 학습을 했으면 꼭 뭐 해야 돼요? 학습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그런 거 나온 거예요. 네. 자, 했어요. 제어도 했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내가 동작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어떤 효과를 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잘 이용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더 멀리 던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을 더 휘게 할 수 있고, 코너킥을 차는데 코너킥을 확 해줘서 싹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예. 태권도 발차기라는데 태권도 도복 때문에 이게 항력이 생겨가지고 발차기 파워가 약해지니까 쫄쫄이 입고서 딱 차면 공기저항이 약해지니까 세게 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복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돼야 돼. 아무튼 그 공기 역학적인 요인을 고려하셨나봐요. 저희 관계자분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 역학이에요. 네. 운동 역학은 아주 쉬운 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 공부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걸 공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떤 스포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스포츠. 숨쉬기. 안 돼요. 그거는. 뭘 하긴 해야지. 너무 움직이지 스포츠 중에 움직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하는데 안정성이 중요한 스포츠. 특히 정적. 내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되게 중요한 스포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고 나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사격? 사격 안정성.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유도, 씨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넘어져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기 힘들어요? 뭐라고? 중심 잘 잡고, 무겁고, 그쵸? 뚱뚱하고 무겁고 중심 잘 잡는 강호동 같은 사람 넘어뜨리기 힘든 거죠. 중심 잘 잡는 게 뭐예요? 무게 중심을 중심에 잘 두는 거죠. 그죠? 여기서 힘을 주면 힘이 가는 쪽에 중심에 딱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빠딱하게 서 있네요. 올라져 있네요. 이거 넘어뜨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낮춰야죠. 이래야 넘어뜨리기 어려운 거야. 그게 다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또 하나는 운동학적인 분석이에요. 움직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위치죠. 지금 A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여기로 왔어요. B라는 위치로 왔어요. 위치에 변화가 생겼죠? 네, 단지 공간적 위치만 변했을까요? 뭐가 또 변했을까요? 자, 공간적 위치만 변했는데 저는 이렇게 직선으로 왔어요. 이건 좀 얘기가 더 깊어지니까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이게 변이라 그래요. 또는 우리가 총 이동 경로로 얘기하면 거리라 그래요. 쉽게 거리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거리가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어요. 공간적 거리를. 거리는 바뀌었죠. 공간적 위치가 바뀌었죠. 그건 모두 바뀌었을까요? 아까하고 똑같이 위치가 바뀌었죠? 아까 절로 갔고 지금 일로 왔고. 근데 아까하고 지금 다른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속도. 시간이 달라졌죠. 시간이. 아까 시간이 짧았고 지금 시간이 길고.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속도, 속력이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하면 속력, 변이를 시간으로 하면 속도 이렇게 벨로시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빨리 가고 싶어 이렇게 힘을 꽉꽉꽉 줬어.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켰어.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속도는 빠르게 갈 수도 있죠. 가다 불이 꽉 잡아. 이것도 가속도죠. 네, 부적인 거죠. 멈추게 하는 힘, 더 빨리 가게 하는 힘. 이런 걸 분석하는데 그런 숫자죠.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운동학적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볼링이라든가 뭐 팽이를 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 회전을 이용하는 스포츠도 있고 그럼 회전 속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회전의 선운동하고 좀 다른 건 뭐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도가 생긴다는 각도. 한 바퀴는 몇 도죠? 1회전은 몇 도요? 360도예요. 그래서 1회전 레볼루션 per sec 1초에 한 바퀴를 돌 거냐? 그럼 회전 속도가 되겠죠? 각도 어리 per sec를 얘기하면 뭐예요? 각도 per sec가 360도 per sec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학에서는 그걸 라디안으로 바꿔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각속도하고 선속도를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쉬워요. 라디안의 개념을 아주 쉽게 얘기하려면 뭐냐면 피자를 한 판을 6.28 조각으로 자른다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잠깐 이해시키기에는 아는 사람은 쉽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여기는 현상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그럼 진짜 힘은 뭐였어? 힘. 원인은 뭐였어? 원인은 우리가 움직임이 생긴 원인은 뭐였어? 뭐 때문이에요? 힘 때문이죠. 힘. 그러니까 힘은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분석하는 게 운동역학이에요. 근데 어떠한 힘은 F는 질량 매스 곱하기 가속도예요. 질량 가진 물체가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힘이 주어지면. 근데 이 힘이 공의 중앙을 향하는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의 측면을 향하는 힘일 수도 있어요. 당구 쳐봤어요? 당구 쳐봤어요? 당구 안 쳐봤어요? 당구 말고 상대방 선수 머리를 앞돌려 차기로 차본 적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당구 무시 회전이 없이 치면 정중하게 치면 되죠. 이건 회전이 없어요. 이걸 향심력, 중심을 향한 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 선수 딱 머리 쳤는데 팍 들어가죠. 중심을 벗어난 힘이에요. 그걸 편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심력은 뭘 일으키냐면 회전을 일으켜요. 편심, 이심, 중심을 벗어났다. 향심, 중심을 향했다. 하지만 회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회전 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과 떨어지는 거 발견하고 되게 유명해진 분은 알아야 되는 거죠.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관성, 2법칙 가속도, 3법칙 작용 반작용.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뉴턴하고 교육학을 하면 듀이가 싫은 거고요. 전공 욕학을 하면 뉴턴이 싫은 거죠. 네. 네. 그런 것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했어요. 요거 2개 했고 생리학 트레이닝 했고 역학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심리가 있어야 내가 심리 조절을 잘해야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심리 조절을 잘해야. 그러면 심리 조절 잘하면 운동 기술을 최상의 기량으로 최상의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크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서 또는 경험이 없어서, 또 우승을 해야 되는 중압감 때문에, 뭐 불안해서, 자꾸 주변에서 떠들어대서 주의가 집중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과 목표가 아닌 과정 목표만 하면 너무 과정적이고, 결과 목표만 하면 너무 결과에 치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잘 조절하는 심리 기술 훈련을 배우는 게 심리예요. 그 운동 심리는 뭘까요? 운동 심리는, 자, 여기 스포츠 심리의 광의적인 부분과 협의적인 부분 나누긴 하는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리는 피크 퍼포먼스를 위한 심리예요. 근데 운동 심리는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알죠? 원인이 되는 게 독립변인이고 결과가 되는 게 종속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스포츠 심리는 심리가 독립변인이고 기술이 종속변이네요. 운동이. 근데 운동 심리학은 운동이 독립변이네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운동을 하면 우울증 극복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성격 좋아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운동 심리학은. 그래서 사람들을 운동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 1위예요. 제일 많이 죽어요. 자살로. 운동하면 우울증 극복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세로토닌 나와요. 운동하면 기분 좋아져요. 자살률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세로토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재밌죠? 우리 너무 상식적이죠.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자,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긴 좀 어려워요. 체육 철학은 스포츠 윤리적인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 아까 우리가 이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체육이 학교 교육하는 정당성은 무엇이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조화로운 인재를 학교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체육 교과라는 것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과네. 그러니까 체육을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철학적 정당성이죠. 철학을 얘기하면 항상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네 자신 알라고. 뭘 알아요? 내가 나인지 뭘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레테.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 또 탁월성으로 나왔어요. 커메니우스 나오면서. 나의 탁월성을 알아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육 철학을 배우죠. 또 체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윤리예요. 윤리. 태권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되지. 뭐 있어? 이기면 그건 뭐예요? 윤리적으로 뭐만 따진 거예요? 결과만 따진 거란 말이에요. 다다익선, 공리주의 따지면 결과만 따지는 거죠. 아이, 그러지. 내가 비록 아무리 스포츠의 승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정정당당하게 경기 규칙 준수하며 페어플레이 할래. 딱 한데 이거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못 이겨도 괜찮아.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경기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법이 중요해요. 준법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비록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좀 욕을 먹을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내가 하는 행위가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칫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규범, 도덕, 윤리 여기에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건 덕이라고 얘기해요. 덕스럽다. 맞죠? 덕윤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적인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 그 다음에 우리 로마,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와서, 근대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럽이죠. 유럽,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그 다음에 영미, 체육사, 뭐 이거 중요하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근대 와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조망하고, 그를 통해서 체육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가, 체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체육사예요. 마지막 측정평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측정평가는 이걸 알기 위한 거잖아요. 결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기 위해서 기초통계를 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어떤 연구의 효용성, 유용성, 유의미한 어떤 변화, 이걸 알기 위해서 추리통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통계로부터 시작해서 추리통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과적인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과적인 부분은 숫자를 갖고 놀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를 갖고 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 논리를 극복하면 그 어떤 과목보다 재밌어지는 과목이 이과적인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 문과적인 과목은 쉬워요. 쉽지만 암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하면 단어는 뭘로 들어와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텍스트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거는 금방 소멸돼요. 하지만 의미가 부여된 단어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1, 2월 달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과는 오늘 뭐 심리 기술 훈련 해가지고 뭐 심상, 내적 심상, 외적 심상 이거 외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적 심상, 외적 심상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저기 내적 심상이 뭐게요? 외적 심상은 뭐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배웠죠. 당연히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심상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적이니까 내 안에 내가 나를 느끼듯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손바닥을 짚을 때 기출문제예요. 손바닥을 짚는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이런 상을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내적 심상. 외적 심상은 발차기를 딱 해요. 이렇게 딱 하면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발이 보이죠? 이게 내적 심상인데 발차기 하는 나를 탁 유체 이탈해서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발차기 자세 좋네. 자기가 자기를. 이게 외적 심상이에요.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적 심상은 내가 나를 느끼는 거구나. 그 외적 심상은 카메라로 찍은 거네. 거울 보는 거네. 죄송해요. 나 알람이 울렸네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 걸 떠올려서 그렇게 하면 공부라는 게 머릿속에 의미와 함께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인문편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들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이것은 비료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척박한 땅에 딱딱한 땅을 다시 뒤집어 엎고 거기에 비료를 뿌리는 과정이지, 여기에 어떤 싹이 튀어올라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야 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면 올 한 해에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문항이 어떤 문항들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형에서는 기입형이 4문항 나오고 서술형이 8문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B형 문항에서는 개입형이 2문제 나오고 서술형이 9문항 나와요. 어쨌든 2점, 4점 배점이니까 총 합이 40점, 40점씩이거든요. 기입형은 뭐냐면 단어 물어보는 거예요. 단어. 한 단어. 주로 한 단어로 물어보는데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요. 단어가 모여서 2개의 단어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문장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답이 뭐냐? 숫자로 몇이냐? 이거 물어봐요. 그 다음 서술형은, 근데 서술형도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글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이거 채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주관이 개입된 건 채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핵심적인 단어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죠. 교육학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 문제 안에 뭐 여러 문제가 섞여 있듯 전공도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말만 붙인 거죠. 올해 시험 문제인데요. 올해 시험 문제 A형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런 거를 제가 적중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냥 올해 넣었어요. 올해 넣었더니
뭐 1, 2월 달 강의하고 뭐 영역별 문제풀이 이렇게 기출 문제를 푸는 건 다 빼고요. 그냥 순수하게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기출 문제 그 실전 모의고사를 했을 때 올해 문제하고의 관련이 있는 정도의 것들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 그러니까 언급했다, 난 언급했다 이런 걸 전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은 실전 모의고사고 파란색은 문제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여서 뭐 이거는 언급 안 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B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B-2번도 기출 문제고 B-6번 같은 경우는 코메니우스는 수업 중에 언급했을 뿐 문제에서는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B-9번 문제도 숙달 접근 목표 이거는 뭐 그 자료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요의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나머지 다 언급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얘기하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모르니까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아, 보여드려야겠다. 올해 3번 문제 목표 심박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목표 심박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제가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 2회 B-11번에서 목표 심박수 구하는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네. 그래서 목표 심박수 구할 수 있는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 목표 심박수 구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봐라. 아마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했다고 해서 내가 정답을 맞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중을 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만약에 학원을 의지하는 이유는 강사는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에 부담 없게 적중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내줬으니까 경험세 맞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A형 4번 문제예요. A형 4번 문제 속도 정확성 상세 법칙이거든요. 피치, 속도 정확성 상세 현상을 피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타이밍 오차, 뉴엘의 타이밍 오차, 속도 정확성 상세는 속도가 빨라지면 정확성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타이밍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반대의 의견이거든요.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실전 모의고사 4회 B-8번 문제예요. 속도 정확성 상세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냈고요. 피치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문제 타이밍 오차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답이 타이밍 오차예요. 타이밍. 네. 이렇게 냈어요. 모의고사 때. 이건 실제 모의고사 제 자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2020 A-5번 문제예요. A-5번 문제에서 뭐냐면 아까 상호학습형 스타일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문제가 어려운데 2인 1조로 구성하고 개인교사 역할과 학습자 역할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개인교사 썼는데 중요하게 어려운 게 개인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 처음엔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이 개인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지나고 나서는 개인교사가 선생님과 어떤 동료, 친구가 수행하는 걸 잘 수정해 줄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교사한테 역할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간접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아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게 문제로 그래 그럼 그걸 가서 피드백해 주렴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쟤 지금 발 똑바로 못 차고 있는데 발을 똑바로 차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거든요. 교사가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상호작용 특징 물어본 거예요. 초기 상호작용 특징.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됐어요. 7, 8월 문제풀이 4회 B-6번에서 상호작용 형태를 그대로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맞출 수가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A형 7번 문제가 우리 협동학습 모형에 슬라빈의 기초 개념이 있어요. 예. 뭐 팀 보상, 개인의 책무성, 합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여러 번을 냈고 여러 번을 낸 것 중에 올해 시험 문제가 개인의 책무성 냈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팀 보상, 개인의 책무성은. 항상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 좀 어려우니까 그걸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로 낸 거예요. 슬라빈의 기초 개념을. 그래서 반성에 대한 얘기도 냈고 학습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협동학습 모형의 어떤 구조 우리 여러분 이제 잘 처음이라 모르시겠지만 어떤 STAD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협동학습 모형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A형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까이오와의 플레이론의 아래 미미크리라는 것 아래하는 우운을 바라는 거예요. 그 미미크리 같은 건 이제 역할놀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호만스의 뭐가 나면 교환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환 이론은 아마 적중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 그래서 뭘 냈냐면
이렇게 호만스의 교환 이론을 실전문서 8의 A-4번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호만스의 교환율의 명제가 합리성 명제, 분배적 정의 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박탈파 명제, 공격성 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건 주로 쉬운 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쉬운 거를 내줬고 실제로 저는 이걸 문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마지막 문제인데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쉽게 낸 거죠. 그리고 가서 수업 중에 박탈파 명제는 이거고 공격승인 명제는 이겁니다. 시험 보기 2주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때 낸 거예요. 그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선생님 호만스 나왔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호만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예요. 네. 그 8회 문제 때 나올 때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호만스가 누구예요? 호만스 안 나오죠? 이런 거예요. 시험 딱 보고 나서 호만스 나왔어요 막 그런 거. 너무 뜨끔 막 전율이 올랐죠. 또 까이어 플레이론이에요. 이거 지금 문제풀이 7-B-6번 문제 아고나리아 또 이건 뭐 다 맞췄어요. 기출문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적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A-9번 같은 경우 가정 서메이션에 대한 문제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분극이 이루어질 때 그 전해질 나트륨이나 칼륨의 어떤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 원리는 순차적 가속의 원리, 순차적 동원의 원리의 하위 개념이라서 이건 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미.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 가중에 대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에 대한 문제가 냈고요. 10점 모의고사 2-4번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1의 A-3번 문제에서 투과성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영역법 문제 A-8번 문제에서 다시 서메이션에 대한 문제, 시간 가중에 대한 문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는 힘을 들 수 있다 이러면 그 신경자극의 충격 빈도를 빠르게 하던가 아니면 동원된 운동 단위수를 많이 하면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스포츠 지도사 책에는 이걸 시간 가중, 공간 가중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신경 연접에서 일어나는 시간 가중과 공간 가중을 얘기해요.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A-11번 문제 보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 변별도인데 이거 다 기출문제거든요. 이걸 뭐 맞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출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변별도 지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영역별 문제풀이 A-4번에 기출문제 내용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숫자만 바꾼 거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인 거죠. 여기에 이 내용이 이렇게 언급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이건 또. 그래서 변별도 지수로 정의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상위 학생과 하위 학생들의 그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A-12번. 자전거 타고 있는 코너링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 코너링 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토크와 편심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실전모의고사 5-A1번 문제 이렇게 문제 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앞서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보고 학생들이 이거 풀고 나서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이거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비용 문제예요. 비용 문제 이제 그 기사 중세 기사들의 체육하면 7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6예 되게 중요해. 사와 할쏘기하고 말타기 되게 중요한데 그거 우리 또 기사체육에 대한 문제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것도 이때 언급했다라기보단 기출이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킨 거죠. 그 다음에 비다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교사 활동 계획이 나왔어요. 교육과정 문서에. 그래서 교사 활동 계획에 학습 활동을 재구성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무조건 나와요. 나오니까 꼭 보세요. 2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의 재구성을 오답으로 만들어서 내드렸어요. 예, 모의고사 6회 때.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맞췄죠. 예,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22년도 B-4번 문제 보면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집단시간 표지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단시간 표지법은 학생들이 순간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표지법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적 처리 아까 막 애들 장난치고 있으면 이렇게 수수께끼 막 하면 걔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수업 못 하잖아요. 수업하면서도 막 다 눈빛을 주고서 내가 가서 위치하던가 이걸 하는 거죠. 관리 행동과 교수 내용 행동을 함께 하는 거 이걸 동시 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뭐 다 알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그, 수반성은, 자,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수반성이 따라온다? 결과, 대가가 따라오는 거, 이게 수반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낸 거죠. 이렇게. 순간 시간 표지법을 문제풀이 7에 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7-4에 보면 동시 처리하고 수반성 정의, 이거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B-7번 문제 보면, 이게 이제 부가가치 이론하고 전염 이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 행동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지금
전염 이론에 대해서 전염 이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전염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뭐 모방과 전염, 순환적 반전, 그다음에 이런 피암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언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 이론에서 구조적 유인 요거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5회 때 구조적 유인 문제 내면서 사회 구조적 문화적 선행 요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이게 답이거든요. 그 다음 B-8번 문제 보면 자율신경계에 조절되는 심박수 증가 기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쵸? 부교감신경 억제성 자극 감소. 그 다음에 뭐 운동 중에는 교감신경 흡수성 자극 증가. 그 다음에 이거 정맥혈 회귀예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와야죠. 다리에서 이제 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회귀할 때 회귀가 잘 되는 근수축 기전이 있고 회귀가 잘 안 되는 근수축 기전이 있어요. 왜냐면 뭐가 펌프질을 해야 올라오지 펌프질 안 하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 근육 운동은 동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근수축 이완이 있는 운동. 근데 펌프질 안 하는 운동은 금수축 이완을 안 하는 운동, 그러니까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네. 심지어는 부경 억제성 장악 감소. 이게 문제 그대로 낸 거예요. 다만 색깔만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혈류 회귀 문제 냈고요.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 동적 운동을 해야 회복을 해야 우리가 안정성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안 하면 동적 어떤 휴식이 아니라 정적 휴식을 하면 또는 등척성 휴식을 하면 여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언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실 수축력 증가. 이것도 그대로 했죠. 또 부가음식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실전 뭐 7회 때. 2022학년 B형 10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 뭘 얘기했냐면 그 교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할 거냐, 판단적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일치도, 합치도 개수, 이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합치도 이것도 기출이에요. 뭐 이거 제가 뭐 이거 잘했다가 아니라 실전 뭐 3회 때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으니 한번 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나오면 저는 합파 개수가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합파 개수는 안 나왔어요. 합치도 개수가 한 번 더 나왔지.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합파 개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좀 붕 뜬 얘기예요. 왜냐면 공부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형 11번 문제 보면 항력의 방향 문제가 나왔어요. 항력. 항력은 저항이잖아요. 저항. 공기의 저항. 아까 이거 태권도 얘기할 때 도복 찰 때 확 차면 저항 때문에 세게 못 차잖아요. 이렇게 가면 항력이 어디로 작용하겠어요? 뒤로 작용하겠죠?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뒷바람이 내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럼 항력이 어디로 작용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그거였어요. 뒷바람이 너무 세게 나오면 항력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해요. 근데 항력은 유체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속도보다 유체가 뒤에서 더 빨리 작용해. 그럼 얘가 미는 거잖아요. 항력이 곧 저항이 되는 거예요. 항력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되는 거죠. 항력이. 그렇죠.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어렵게 냈어요.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스카이다이빙 자세 변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수가 바뀔 것이냐. 이렇게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적중률을 따져보니까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냈던 건 다 맞추면 한 85%에서 90%까지 되니까 98, 70, 한 70점 정도는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수인 거죠. 올해 제가 60점대 초중반 때 예상하는데 전공 가면 그러면 전공은 무조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쉬운 거예요. 뭐 내가 냈으니 다 맞췄겠지.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거짓말인 거고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1, 2차 합격선을 살펴봤더니 2020년부터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가요? 주로 이제 서울 많이 얘기하죠. 서울이 항상 많이 높긴 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선 84.3점이었어요. 엄청 높았죠. 네. 84.3점이면 전공이 거의 한 70점 육박한 점수예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데가 78.7점으로 여기 이제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이제 2배수를 뽑으니까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점 지역이 산두가 광주예요. 광주하고 서울이 가장 높았죠. 보면 이걸 얘기하기 전에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응시자 수가 몇 명이냐면 한 4,100명 정도 돼요. 거의 비슷해요. 뽑는 인원도 항상 400명 정도예요. 그럼 여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실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그러니까 1.5배수, 2배수 제외하고 실제로 뽑히는 사람만. 근데 10대 1인데 이제 어디는 몰리는 데가 있고 어디는 덜 몰리는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가 가장 많이 몰렸네요. 14대 1로. 그렇다고 가장 많이 몰렸으면 점수가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가장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 가장 높았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은 가장 낮아야 되잖아요. 가장 적게 몰렸으니까. 근데 81.3점이에요. 가장 낮지는 않아요. 그래 이런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컨디션도 있고 상황이 다르니까. 2020년도를 보면 여기도 역시 평균 경쟁률은 거의 10대 1이에요. 그리고 1차 합격수를 보니까 이때는 경기도가 가장 높았어요. 항상 경기도, 서울, 뭐 광주, 울산 뭐 이쪽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던 데가 전남, 그 다음에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충남은 경쟁률이 좀 낮기는 해요. 사람들이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 주로 충남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충남이 항상 커트라인이 가장 낮지는 않아요. 심리적인 부담이 좀 적을 뿐인 거예요. 1차 합격서를 보니까 이때는 경기도가 78.5점으로 가장 높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하고 전북 여기가 72.3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이때는 전공이 이제 교육학이 한 15, 16점 정도 나왔으니까 교육 전공이 한 60점대 중반대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합격선이.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는 각각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쉬운데 또 아주 생소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60점대 초중반대의 합격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2021년과 커트라인 비슷할 것 같은데 변수는 교육학이에요. 올해 교육학은 좀 많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한 1, 2점에서 많게는 한 2점 정도 빠지면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경남, 충남이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요는 뭐냐? 여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78점, 한 80점 기준으로 하면 80점 정도 이상은 받아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공에서. 그러면 전공 80점, 80점에 합쳐서 80점인 거죠. 그럼 전공은 몇 점 맞아야 돼요? 우리가 80%라고 얘기하면 88이 64, 64점이고요. 28, 16이면 16점이에요. 그러니까 16점, 64점 합하면 16점에 64점 합하면 몇이에요? 8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 마지노선인 거죠. 이 이상은 받아야 전공 64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교육학 16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든 다른 누구의 강의를 듣든 본인이 합격하고자 한다라면 꼭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저와 함께 한다라면 저와 함께하는 오늘과 저와 함께하는 이제 내일은 저를 만나기 전에 오늘과 저를 만나고 난 후에 내일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변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고 막 동기부여가 되고 막 가슴속에 뭔가 부글부글 타오를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 누구 찾아와야 돼요? 아씨 공부 안 돼. 술이나 먹자. 이씨 짜증나 진짜 미치겠어. 야야야 나 공부 안 되는데 야 여자친구야 나 힘들다. 남자친구 힘들다. 데이트 나자. 막 이럴 거예요? 누구랑 만나야 돼요? 저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 안 돼 죽겠어요. 너 나와 하던가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뭐 때문에 뭐가 힘들어? 모르는 게 뭐야? 모르는 게 뭔지 모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 모르는 거를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 알아가면 재밌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팍팍팍 늘어요. 근데 모르는 걸 계속 모르는 걸 남겨니까 술만 먹는 거예요. 속만 납치지. 그래서 이명 팬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랑 상호작용해야 돼요? 저랑 상호작용해야 돼요. 자, 저랑 상호작용이 되려면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질문할 수 있어요? 대학원에서 수업 들으실 때 토론하는데 교수님이 질문해요. 막 질문하잖아요. 답변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스포츠 멘탈 코칭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일반 대학원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석사 2기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명 전공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수님이 질문하면 0.1초도 안 걸리죠. 전 답변하는데. 왜냐면 이미 배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만 질문해요, 계속.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데 이미 전공 관련된 지식은 알고 있는데 교수님 또 뭐 요구해요? 논문 맨날 읽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수할 게 뻔하니까 이놈은 맨날 저 1순위죠. 논문 맨날 읽어와라. 그러면 논문 맨날 읽어가야 되는 거야. 맨날 번역하고 막 읽어.
제일 첫 번째 그 논문에 대한 개요를 초록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욕 나오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어쨌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습할 때 부담은 뭘 느껴요? 저는 잘 얘기해야겠다라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되죠. 그리고 내용은 수업 때 들으면서 알면 돼요. 예습을 하면 얘가 재밌고요. 얘가 재밌으면 얘를 할 때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예습을 안 하면 얘가 짜증이 나고요. 얘가 짜증이 나면 하기 싫어요. 그럼 안 해요. 그리고 2, 3주 지나서 너무 어려워 환불. 그리고 공부 안 해!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되면 이게 재밌고 이게 되면 여기 성과가 나와요.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잘 안 되면 전화 톡 해서 바꿔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믹스해서 합격을 할 거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는 올해 2022학년도 대비 실제 시험에 제가 냈던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85% 이상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고 전 자부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렸고,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꿈과 함께 열정과 합격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신다면 합격은 보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작년에는 1, 4월 기초 개념 강의로 짰는데 올해는 6개월로 늘렸어요. 대신 6개월로 늘리되 보통 5월, 6월 달을 기출문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내용을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금요일날 저녁 때 하자.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그 주 금요일 저녁 때 공부하면서 형성평가를 하자.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래서 기초 개념은 1시부터 6시까지 해요. 그리고 금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기출문제 풉니다. 그럼 수요일날 오후 시간이 남잖아요. 수요일 오후 시간. 그때 뭐냐면 학습 코칭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별로 이제 짜서 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조별로 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개인차를 반영해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상담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로 가게 되면 이때는 장난 아니에요. 이때는 문제 풀고 나서 저기 충청권의 모 대학의 학생들은 정원이 30명인데 그 학생들 중에 20명이 제 강의 듣거든요. 30명 중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KTX 타고 올라와요. KTX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조가 그날 짜져요. 그다음에 4명 1개조, 5명 1개조 조가 짜져요. 짜지면 선도조가 딱 짜지면 바로 스코칭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막조가 될 수 있어요. 막조가 되면 9시 반에서 10시 가까이 돼야 끝나요. 그럼 이제 막조가 되면 기차를 10시 반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0시가 넘어가. 학원 10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9시에 대부분 끝내주는데 9시 반 10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하는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기차 시간 연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가야 됩니다. 기차 시간 다 됐습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수님, 잠시만요. 나갔다가 연기하고 교수님, 됐습니다. 하고 가요. 이런 사람 합격하겠습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기차 시간 됐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인데 술 한잔 해야죠. 교수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러고 가요. 그 사람 합격시켜주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학교에만 20명, 30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칭을 제가 금요일 날은 그냥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여기 그냥 학원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이 진행이 됩니다. 스텝 1, 2는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코칭과 제가 멘탈 코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케어해 가면서 할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프로 두산베어스 그분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두산베어스 프로 야구팀 멘탈 코칭을 하는 사람이 저랑 지금 같이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이제 그분과 같이 함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 골프 선수, 프로 당구 선수, 굉장히 많은 사람 멘탈 코칭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콜라보해서 한번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불질러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강의에 대한 부분인데 1시부터 시작하니까 1시, 2시, 3시, 4시, 5시, 2시, 3시, 4시, 5시, 6시,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전체를 보는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가 아까 이제 생리학 잠깐 했으니까 생리학 하면 좀 어렵나? 생리학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오늘 수업은 운동 생리학의 에너지 대사인데 예, 에너지는 ATP예요.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산소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산소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무산소적 대사 과정을 ATP, PC 시스템, 그 다음에 젖산 시스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ATP, PC 시스템은 ATP 아제에서 분해되면서 ADP와 인산기 그다음에 에너지가 결합되면서 수축하고 이 ADP에 PCR에 P가 분해되면서 크레아틴과 인산기 얘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얘를 주고 다시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구조를 잡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에너지구나. 젖산은 글리코겐 밥이죠 밥.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부산물인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운동할 수는 없어요. 유산소 운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이 과정에서 또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언급하고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서 또 심도 있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키워드 형성평가를 해요. 가로넣기. 예전에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뒤로 빠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 성인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가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안 해요. 스스로 연구를 하고 강의를 올려면 논문을 읽어오라고 논문 2개, 3개 읽어오라고 논문을 찾아서 읽어와야죠.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발표할 내용을 내가 공부해갖고 와야죠. 그래서 토론이 되고 토론이 심도 있는 토론이 됐을 때 내가 대학에서 하는 연구자로서의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교사하면 교사답게 뭔가 키울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해요. 근데 학원에 와도 안 해요. 강의 때만 열심히 하지. 그럼 이것도 제가 가로놓기가 딱 있으면 여기에 코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읽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축약해가지고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건 이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러닝처럼 해서 하고 수요일 학습 코칭 하고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Q&A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가 이제 아직 인쇄가 아직 안 됐는데 교재 안에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요. 분리를 했다가 또 다른 또 책 사는 부담이 있으니까 문제 나오고 그 문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강의하고 여기 기출문제 이거 이따 할 거예요. 이따가 내일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금요일 되면 그 페이지 펴서 내용을 한번 싹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풀고 내용 한번 싹 읽어보고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 같이 함께 풀어보겠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과 기출문제가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앞서 우리가 잠깐 전체적인 올해 시험 문제 중 일부분을 지금 봤지만 한 80% 되는 내용을 봤지만 그중에 기출문제는 거의 60%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영역별 문제풀이 가는데 영역별 문제풀이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부터 막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뭔가를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결과물이 안 드러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옆에 친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옆에 친구 어때요?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쟤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랬다가 막상 뚜껑 딱 열어봤더니 열심히 하는 애는 그냥 열심히만 한 거야. 점수 그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애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점수가 따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강의를 나오다가 안 나와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시고 그룹 코칭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습 코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랑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매주 끝나자마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가져가냐면 5개념을 버리고 정확한 정개념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때 쏟아부는 열정이 2배 이상이에요. 선생님들도 말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못 하다가 선생님 이거는 이거치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는 없어. 이건 이거치 않나요? 하다가 한 중간쯤 넘어가면 이제 말을 선생님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 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미안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실수야.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선순환에 이루어져요. 잘 좋은 강의가. 이제 중요하고 7, 8화 아직 멀었잖아요. 9시에 가면요 난리 나요.
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질문할 것만 질문해.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네가 먼저 뭐막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한 5시간 가까이 코칭을 하는데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죠.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10분 뒤에 바로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부터 5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 가만히 한 번 갈까 말까 화장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 열정이 너무 좋으니까 서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다라트예요. 예,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요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열정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교수법,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우리 교육탐구부터 교육과정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들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고, 교수법을 잘 하려면 교수론부터 시작해서 수업 모형까지,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려면 아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조절을 잘해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격은 어떻게 조절할 거고, 성격은 변화되기 쉽지 않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동기는 어떻게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은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다음 운동 심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통해 나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이뤄낼 것인지, 그 다음에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운동제 운동학습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 아까 스포츠 사회학은 잠깐만 제목만 얘기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스포츠가 뭐랑 결합된 거예요? 사회랑 결합된 거예요. 스포츠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요소인지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인지. 그렇죠. 그럼 스포츠가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요소는 뭐겠어요? 사회에 도움을 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규범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또는 폭력성을 정화시켰어. 그럼 스포츠는 사회에 폭력을 예방하는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서 순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 기여를 하죠. 이러면 사회가 안정돼요. 이게 기능론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갈등론적은 스포츠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스포츠하면 돈이 만들어져요. 네. 스포츠는 순수하게 즐기는 건데,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이 있고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경기를 팔아서 사람들이 관중이 하고 입장료 내가지고 또는 방송권 계약을 따라서 수입을 창출하죠. 기업은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서 그 저작권을 갖고 영업을 해가지고 제품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죠. 그러면 이거 독점권 갖고 있는 사람들, 기업 이런 사람들은 스포츠를 막 이용해가지고 선수들 야 가가지고 경기, 선생님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경기 못 뛸 것 같습니다. 야 그런 게 와서 라이센스 맺었잖아, 가 뛰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인간적인 건 없죠. 그래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기죠. 선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가들의 자본가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갈등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스포츠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스포츠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고, 스포츠 매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측정평가, 역학, 생리학, 우리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내 걸로 점령해서 하나의 영역이 완성이 됐고, 그 영역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는 체육교사인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지금은 막 불타올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와야 되는데 오늘 합격 설명회래 문 딱 열었는데, 저 오늘 아침에 제가 12시 반 그때 딱 집에서 나왔거든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합격 설명 안 할래. 농담이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나가자니 춥고 영상 올라오면 그때 보지 뭐, 어차피 급할 것도 없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불타오르는 이 동기부여가 다르죠. 오늘 하루라도 더 빨리 불타오르고 이 불타오른 걸 꾸준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합격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왜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냥 보통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재밌어요. 땀 흘리고 이런 파이팅하고 막 이런 거 좋아요. 저도 집에 가면 강의를 하고 나면 13시간, 14시간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막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와이프랑 7년 연애했거든요.
7년, 지금 결혼이 12년 차입니다.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야, 나 운동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운동이야? 지금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야. 잠깐만 운동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해. 가자! 그래서 운동 딱 해요. 그러면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은 거죠. 저 설거지 했어! 내가 할게. 애들 다 할게. 내가 다 씻기고. 그러고 잡니다. 네. 그게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 체육선생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운동선수를 하셨던 분은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어. 왜냐면 선수를 하면서 코치들로부터 많은 어떤 힘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막 구타도 있고 또는 폭언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가 싫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냥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잘 승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스포츠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많아요. 체육 선생님 멋있어서 가지고 우리 체육 선생님 진짜 멋있었는데. 예. 본인도 나도 그런 체육 선생님 되고 싶은데 체육 선생님한테 맨날 진짜 멋있는 선생님 교생 선생님 체육 선생님 딱 오면 아이들이 딱 붙어서 이러죠. 선생님 체육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이 새끼야 운동만 잘해갖고 체육 선생님 뭐 어떻게 공부 열심히 선생님 딱 애들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딱 첫 시간에 쫙 에너지 돼서 ATP, PC 시스템 쫙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체육 수업 때 농구 수업 때 딱 농구를 하면 바운드를 하는데 야 바운드하고 리바운드 되고 그럴 때 공이 왜 튀는지 알아? 공의 어떤 공의 반면 모양의 변화로 인해서 반발력이 생기는 거고 공이 원형으로 회복하는 이 탄성력에 의해서 공이 튀어오르는 거야. 여기는 공기의 어떤 온도와 물체의 어떤 성질과 공기의 압력과 이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공의 리바운드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때 마찰력에 의한 요인들 때문에 뭐 리바운드가 달라질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설명해요. 역학하면서 거기 슛을 던질 때 가볍게 얕게 던지고 높게 던지는 것이 그 림의 어떤 그 폭이 더 커지고 백보드에 맞으면 공에 회전을 줬을 때 백스핀이 맞고 탁 떨어지면서 공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어떤 애가 오느냐면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애가 봐요. 과학고등학교. 근데 얘네들 체육선생님한테 동경이 있는 거죠. 우리 체육선생님 너무 멋있어. 운동도 진짜 잘해. 운동 잘하는 모습 조금만 보여줘야 돼요. 농구할 때 3점슛 나와서 3번 딱 던지고 슛 딱 꼬리 하면 그때부터 던지면 안 던지면 안 돼요. 빠져 있어야죠. 예. 태권도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맨날 발차기할 걸 딱 차고 그다음부터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이 와요. 선생님, 제가 제 과학고 준비하는데요. 물리 그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엘리베이터 이게 뭐 유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고 막 가속도를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왔어요. 야, 너 왜 나한테 왔어? 선생님 물리 짱이잖아요. 야, 이거는 물리 선생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야지. 왜 선생님한테 와?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 근데 또 재밌게 풀리는 거죠. 그럼 재밌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 짱 이러면서 가요. 근데 우리는 종합교과예요. 역학도 잘해, 생략도 잘해, 측정평가도 잘해, 농구도 잘해, 얼굴 잘생겼어, 얼굴 이뻐. 빼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쵸? 우리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우리가? 그죠? 네. 무식한 게 힘만 세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1960년대 체육 스포츠 육성 정책 때문에 1963년도에 체육진흥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개정해서 체육진흥법이 만들어졌어요. 개정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체육이 잘했겠어요? 6.25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됐어? 그냥 국가에서 육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성된 거예요? 너는 운동만 해.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운동만 투입다 해. 그리고 메달 따와. 그래서 76년 몬트리올 메달이 따죠. 네, 10여 년 만에.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 제가 이제 95학번이니까 저희 세대 학교 가면 뭐야? 맨날 운동만 네. 무식한 게 힘만 센다고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되게 자존심 많이 상했죠. 여러분 때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는 또 안 그러셔야 되고요. 우리의 진짜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신과 소명과 신념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뛰고 축구 같이 하고 싶죠? 축구 같이 하면 안 돼요. 교사가 노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끔 가서 한번 해주는 거 좋고 아이들과 신체 활동 같이 하면 좋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 게임을 뛰면 그 게임을 뛰지 않는 아이들과는 상호작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프로그램 짜주시고 이런 양궁 같은 것도 뭐 달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해보셨죠? 이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네, 전 체육대회 기획하고 체육대회 때 이제 사회보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를 유니폼을 맞추자라고 하니까 안 맞춘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예, 무슨 돈 들어가게 그걸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먼저 했어요. 예, 다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왜 하필 얘네들은 노란색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을 했어요. 뭐 플레이보이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나보고 플레이보이래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뭐 어쩌고 뭐 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체육 시간 때마다 얘네들이 이걸 입고 나오는 거예요. 미리 만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반 아이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반 아이가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우리 반 애들이 했는데 저 공짜로 받았어요. 선생님 건 다 공짜래요. 뭐 너는데 얼마고? 아 그래요? 공짜로 하는 거죠. 싹싹싹 퍼지더니 전교생이 다 했어요. 체육 때 딱 하는 날 정말 오색 빛깔에 딱 입고 체육대를 하는데 여기 그 오시는 귀빈들 있잖아요. 보통은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가거든요. 밥 먹고 가거든요. 교장선생 만나고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예, 막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체육대 이렇게 재밌는 체육대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획하면 올림픽보다도 더 재밌는 것처럼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예. 수영 수업도 하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거 아이들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농구. 제 제자 중에 저랑 동갑인 제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프로 스포츠 댄스 스포츠를 했어요. 프로 선수예요. 근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거든요. 이거 댄스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농구에 빠져 있어요. 농구를 그렇게 가르쳐요, 맨날. 전에 1시간 넘게 통화하는데 선생님 제가 농구를 가르치는데 승지 신규 교사들은 와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끝까지 이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농구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이제 학기를 졸업하게 하고 싶은데 이걸 과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후회해요? 후회하니 너? 후회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후회 안 하죠. 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 힘들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그들보다 너를 위해서 해. 너가 진짜 원하는 일을 생각해봐. 그리고 너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쉬어. 너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 너가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너가 힘들잖아. 그럼 아이들이 힘든 거야.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느껴. 그렇잖아요? 네. 탁구도 하고. 샥! 교직원 탁구 리그도 해요. 네, 가면 수업 시간에 스키도 타고. 이것도 재밌어요. 예전에 부천에 실내 스키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긴 이제 학교 이제 서울 수도권 근교에 스키장 가잖아 가깝잖아요. 뭐 곤지암을 가든 강촌을 가든 그렇죠? 지산을 리조트를 가든 가까우니까 뭐 블록 타임으로 묶어가지고 겨울에 한번 탁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 그 스키 협회 기술위원이거든요. 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은 사립학교 교사예요. 교사인데 지금 이제 아직 방학이 안 됐잖아요. 이미 더 들어갔어요. 스키장으로.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저기 지도하는 팀도 있어요. 우리나라 스키팀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기술위원이기 때문에 스키장에 매번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안 끝났음에도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분은 우리나라 스키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시즌이 되면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는 뭐라 하냐면 스키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딱 그 선생님이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탁 모아서 거기 가서 스키 전교생 한 학년 전체가 가서 수업하고 이렇게 해요. 너무 재밌겠죠. 맨날 축구해요,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것도 하고 달아달라 그러세요, 벽에다가 박아달라 그러세요. 그 올라가는 거죠. 5층, 6층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농담이에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짧은 시간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 너무 그 상호작용을 잘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었고요. 어,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저랑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아세요. 어,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 합격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모든 강사들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르친 사람이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텐데 그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예. 그걸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강사가 누구인지 이건 그냥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오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내 인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을 선택하면 되고 저 사람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면 저 사람 선택하면 돼요. 일단 그게 1순위예요. 그래야 귀가 열려요. 신뢰를 해야 귀가 열리는 거지. 저 사람 뭐 저래? 이렇게 하면 귀가 안 열려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열렸다면 올인하세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약간 지적 권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뭐 여쭤보고 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모르면 굉장히 결례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학원 강사한테는 그런 결례가 없어요. 모르면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뭐예요? 근데 암기 관련된 과목은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어요. 논리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걸 물어보면 아주 성심성의껏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을 하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올라가요. 그리고 성장의 곡선은 쭉 눈에 보이듯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아주 서서히 눈에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치고 올라가요. 역치가 있어요. 그때까진 꾸준하게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인내하는 사람이 2023 학년도에 어디가 있어요? 저 학교 운동장에서 황사가 낀 공기 속에서 이 추운 비바람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따뜻하게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오늘 이 순간부터 변해야 한다. 합격자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있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죠. 행동하시고 내년에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저와 통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